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구 소식 짚어보죠. 박용식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식입니다. 팔은 어찌다 그러셔가지고. 네, 2주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다가 다쳐서 네. 이렇게 반기부스 상태입니다. 예, 네. 뭐 이분 괜찮으시니까 그죠? 아, 네. 그럼요. 네, 제가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오늘 프로야구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네. 아버지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이게 잘 못 보는 경우 같은데, 예, 이종범 코치 아들 이정우 선수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렇죠. 이제 이종범 위원은 바람의 아들이잖아요. 네. 다들 이제 팬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고 있는 이정우 선수가 정말 야구장에 이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잘한다는 그 부담감을 뭐 다른 종목에서 그렇고 좀 극복하는 선수를 쉽게 찾아보지는 못했었잖아요. 네. 아버지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정우의 아버지다. 이정우가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라 이정우 선수가 그만큼 이제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부담감도 떨쳐낸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은 시즌입니다. 네. 네. 그 이종범 코치가 다니면서 입에 이제 귀에 걸렸겠네요. 네. 실제로도 같이 방송을 종종 하는데, 이정우 선수가 잘한 날이 또 후반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상, 네, 웃는 얼굴, 거의 뭐, 하회탈 같은 표정으로 다니고 계세요. 네. 예. 이 부분은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9연승이죠. 넥센의 기세가 엄청나네요. 네, 바로 이정우 선수를 필두로 이 넥센의 타선이 폭발하고 있는 후반기인데요. 자그마치 현재 9연승, 이제 오늘 하루 휴식하고 내일부터 다시 3일간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이전까지는 3경기를 더 치르게 되는데 9연승을 하면서 4위까지 넥센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4위를 지키던 LG는 오히려 연패에 빠지면서 최근 10경기를 1승 9패 상당히 부진했었죠. 네. 그러면서 LG는 좀 순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넥센이 그 덕분에 4위 또 LG, 삼성, 기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 이 경기차를 감안한다면 확실히 넥센의 이 타선 이정우 선수를 포함해서 정말 무서운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기아는 어떻습니까? 기아가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그리고 그제 역시 이제 그 경기 연속해서 2경기 동안 39점을 몰아쳤어요. 거의 20점씩 뽑아낸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거의 핸드볼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타선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범호 선수를 포함해서 타선의 중심을 잃었던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 역시 이제 순위 싸움에 더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번 주 그래서 일정을 보면요. 이 5위로 좀 처진 LG, 하락세에 있는 LG가 이 상승세 기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넥센은 삼성,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삼성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정말 이 5위 경쟁, 4위 경쟁, 가을 야구를 향한 팀들의 뜨거운 승부로 좀 기대가 되는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날 더워서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넥센 히어로즈는 고척돔에 어떤 축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날씨도 이겨내고 있는 선수들의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야구를 위한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두산은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까? 예, 두산은 2위 SK와도 여전히 9경기 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넥센에 비교했을 때 SK가 9연승을 하고 두산이 9연패 해야 동률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만큼 여유를 갖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기에 사실 한화이글스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고 있는데 SK에 다소 밀리면서 3위에 좀 처져 있지만 이 뜨거운 넥센과는 아직 4경기 반차. 또 하나도 어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위 자리는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는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승부는 냉철하고 치열하지만 네. 그래도 선수들끼리는 다 이렇게 끈끈한 마음이 오가는 모양이죠. 그럼요. 한화의 외국인 투수인 키버스 샘슨의 깜짝 미트 선물이 화제였는데 이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샘슨 선수가 올해 최근 또 등남을 했어요. 이 아빠가 됐는데 사실 한화에서도 그 출산 휴가라는 명칭으로 이
이상하네요. 운동선수들이 출산을 그러니까. 예. 지난달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잠시 미국을 다녀왔는데 출산 예정일보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네.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 그런 와중에 샘 선수가 그 미국에 건너오면서 배터리라고 하죠. 투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포수와의 그 이제 시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한화이글스의 포수들에게 고마움을 건네고자 이 최재훈, 지성준 선수에게 미국에서 특히나 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야디오 몰리나라는 포수가 사용하는 글러브를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가져왔다고 해요. 네. 세금도 확실히 처리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는데 샘슨이 그만큼 이제 한화이글스에서는 외국인 투수의 최다승 기록도 올 시즌 새롭게 경신을 했고요. 그런 마음을 포수에게 좀 담고 전하고자 이렇게 미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선수가 이 정착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작은 것들이 뭐 작진 않겠지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능력도 능력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은 진짜 마음이 다인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멘탈 스포츠라는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포수가 누구보다 투수의 마음을 잘 알아줘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샘슨이 시즌 초반에 사실은 고전했습니다. 고전했지만 그런 점들을 이제 포수가 잘 도와주면서 자신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 감사함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선동열 감독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 야구 선수 시절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논란이 있었던 대표팀 명단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뜨거웠죠. 바로 오늘 2시 선동열 감독이 다시 한번 이 교체 선수를 발표하면서 많은 야구 팬들의 귀추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달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자면 사실 이제 최정 선수, SK 최정 선수와 이 외야수, 두산의 외야수 박건호 선수가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체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두 선수는 교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LG의 투수들이죠. 차우찬, 정찬원 선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선수가 이제 대표팀 명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나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던 이정우 선수가 포함이 됐고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대표팀에 승선하게 됐네요. 네. 이정범 코치가 함께하는 대표팀에 이정우 선수가 함께 합류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 없는 게 현재 리그 타율 1위로 올라선 이정우 선수고요. 후반기 타율만 거의 5할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5할? 예. 네. 어마어마하네요.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수로 이정우 선수가 손꼽혀서 팬들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함께 찬성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최정 선수의 자리는 3루수 황재균 선수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2명의 투수 자리죠. 이 차우찬, 정찬원 선수를 대신해서는 넥센의 최원태, 삼성의 장필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최종 명단 대표팀에 승선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바꾸면 또 바꾸는 사람이 있겠죠. 대만 대표팀 명단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 우리 입장에서 괜찮은 소식이에요? 아니면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국내 프로야구죠. 이 NC 다이노스에서 뛰고 있는 왕웨이중 투수 이 선수가 이번에 탈락을 하게 됐어요. 이제 부상을 입게 되면서 빠지게 됐는데 사실 당초 그나마 해외파 또 프로 선수가 절반 정도 구성되어 있는 대만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팔꿈치와 어깨가 좋지 않으면서 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결국은 대만 대표팀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2부 리그긴 하지만 이 요미우리에서 뛰고 있는 라우렌레 선수라는 또 투수가 있는데요. 이 2명의 선수가 또 모두 차출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빠른 공을 구사하는 선수인데 변화구, 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만 대표팀 사령탑에서는 뽑지 않았는데요. 이 2명의 해외파가 제외되면서 대만 대표팀은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파,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이 참여하는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됐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이번 주 시작이잖아요. 네, 대표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이제 최종 명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18일 대표팀이 소집됩니다.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 22일까지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8월 23일 목요일 이제 오후 5시 정도에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26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우리나라가 이제 대만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홍콩과 한 조를 이루게 됐는데 대만과 26일 일요일 저녁에 첫 게임을 펼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27일 오후 6시 30분에 인도네시아 또 이후에는 화요일 28일 점심이죠. 12시 홍콩과 예선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 연속. 네. 근데 공인구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006년 이제 야구 팬들께서도 기억하기 싫으실 텐데 이 도하 참사라고 불리죠. 당시에 금메달을 거의 예약했다라는 뭐 류현진 선수를 포함해서 전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면 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동메달에 그쳤었죠. 네. 네. 당시 공인구가 바로 일본 제조사가 만든 공인구였는데 우리나라 선수도 국내 프로리그에서 사용하던 공인구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 점들이 조금은 한 가지 뭐 전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좀 원인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2010년에도 일본 제조사의 공인구를 사용해서 우리 대표팀이 어렵게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차지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대만 제조사가 만든 공인구가 이번 아시안게임 공인구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선수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공의 크기 조금은 더 작은 둘레를 또 알 수 있고 또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내 선수들의 반응을 봤는데 일단은 손아귀에 줬을 때는 좀 더 작은 느낌. 네. 그 부분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이 프로리그에서 사용하는 공인구보다는 조금 미끄럽다고 하고요. 그 부분보다도 실밥이라고 하죠. 역시 이 그 부분 솔기가 더 높고 두터웠다. 이제 그 부분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 작으니까 뭐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나은 면이 있지만 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수가 더 변화를 잘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김선우 해설위원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뭐 이제 현재도 가서 해설을 할 예정인데요. 김선우 해설위원이 투수 출신이라 더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투수마다 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 변화구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변화구를 던질 때 이 실밥이 더 손에 잘 잡힌다, 잘 긁힌다는 더 쉽게 말해서 더 변화를 잘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 시간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구에 대한 그 0점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대표팀 선발 투수에게 특히나 중요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건네줬습니다. 뭐든지 세계 1등한테는 이 작은 것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변수가 결과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네. 지난 월드컵 때도 그 공 때문에 또 한창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야구도 그러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스포츠는 다음 주 월요일 3부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지금까지 박용식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팟빵 메시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팟빵 메시지 게시판에 이 작가가 게시판을 본다 안 본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게시판 보는지. 카톡 보내는 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격에. 그렇죠?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다에 약간 무게가 기운 것 같아요. 방송은 안 들을 수 있지만 게시판은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아니다. 게시판도 안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확인해서 팩트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주 후반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팅할까봐 드문드문 도장 찍겠다고 마포구 마포대로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자유발목 쉣님께서 이 작가 휴가시라고 잘 다녀오시라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안 들으면 사실 이 얘기도 사실 소용이 없긴 한데. 예. 그리고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출신이 뭐냐. 어디서 방송했던 여자냐 궁금해 하시는데 앵커를 한 15년쯤 했는데요. 이렇게 존재감이 없네요. 어디서 뭘 했는 여자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저는 4일 동안 정면 승부를 잘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작가는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말 내내요. 제 주변 분들은 국민연금 개편안 때문에 말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걱정들이 많으시던데 내용은 그거죠. 국민연금 개편안이라고 하는 게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고 오래 내고 좀 짧게 받고 덜 받고 뭐 이렇게 개편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어서요. 논란이 거세지니까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확정된 거 아니다. 민간자문위원회 제시안이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고요. 제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었는데요. 뭐 방법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좀 냉철하게 따져보죠.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이시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내고 좀 늦게 받아가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교수님. 네, 네. 뭐 그런, 예.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 제도 개선안을 이제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국민연금법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어떻든 이제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진 것으로 나오고 사실은 뭐 3년 당겨진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 계속 지금 이제 분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문위원회 입장에서는 뭐 이제 적립기금이 소진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막을 방법들을 제시해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시해본 것이다. 원래 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 계획을 점검을 하는 건가요, 교수님? 네,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국민연금은 미래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연금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해보니까 2056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 뭐 사실 2056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38년 후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38년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38년 넘어서면 이거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경고등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등을 어떻든 빨간 신호등을 파란 신호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네. 고민한 것들이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그 17일 날 공청회에서 아마 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초창기부터 연금을 냈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교수님 죄송한데 저는 내면서도 받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내기만 내고 못 받는 거 아니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57년에 소진된다고 하니까. 네. 57년 이후까지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될 분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제도 개선안은 57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걱정하는 분이 더 걱정하게 됐으니까 이게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이제 그 여론 반응에 아마 이 안을 만든 사람들은 아주 난감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연금 내는 거를. 그렇습니다. 교수님. 근데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내고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연금을 없애라 막 이렇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와전된 거고요. 와전된 겁니까, 지금, 교수님? 네, 지금 현재가 이제 2018년 현재 40년 가입하면 45%가 연금 급여율이 지급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보험료를 내려면 이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의 18%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밖에 안 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두 배의 수익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낸 것보다 2배 정도 받도록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연금 상품이나 저축 상품보다도 네.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네. 다만 이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2배씩 받게 되니까 누군가가 그 2배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 1배에 대해서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이제까지 그렇게 끌고 왔으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소진될 수밖에 없고 그게 2057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2배 받도록 지금은 유리하지만 이것을 조금 덜 유리하게라도 바꾸어서 연금 그 2057년 이후에도 현재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개편하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불가피하게 이제 제도 개편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현재 이제 문제는 가게도 행편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렇죠. 기업도 사실은 이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정부 재정이 뭐 튼튼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여력이 있으면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도는 개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현실은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제도는 미래를 보면은 바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부담하기에는 여력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여론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줘야 사실은 개편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연금은 민간의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안들은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그런 어길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이 동의가 국회 어길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게 보험료율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의무가입 연령을 늘리고 연금 수령을 늦추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죠. 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개편을 해야 낸 사람들도 억울한 생각 안 들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으니까 노령화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안이 없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재정 추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산수입니다.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것을 맞춰서 부정한 걸 메꿔야,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지만, 2030년 후반이 되면 나가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2057년 되면은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진 시점을 늦추어서, 현재 20대나 30대, 40대도 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제시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노후소득 보장에. 네, 용돈연금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용돈연금이라 하지만 사실은 용돈으로 보면은 사실은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어떻든 이런 이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공적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제도와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합해서 노후에 일정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런 이제 다른 이 기초연금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제도 개편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이것도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보험료 부담은 8.3%나 되는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함께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현재 뭐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지급 시기를 늦춘다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검토하면, 지금 현재 조금 더, 제도를 좀 단순화하면서도, 급여의 노후 보장성을 좀 더 높이고, 올리는 폭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금한 뭐 공무원 연금이랑 군인 연금이랑 다 연계해야 된다. 형평성이 안 맞다. 왜 우리 거만 맨날 그러냐. 뭐 보장해주는 비율도 공무원 연금이랑 국민 연금에 비해서 우린 너무한다. 뭐 이런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원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은 그동안 2차례 큰 개혁을 했었고. 이번에 3번째 이제 개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공무원 연금은 이미 4번이나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연금 개혁하면서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표가 공무원 연금 재정 안정화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가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개혁을 해서 사실은 과거 가입 기간은 공무원 연금이 유리했지만 2015년 이후의 가입 기간, 특히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조금 개선된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로 유지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공무원이나 사립교원, 군인만 따로 운영하고 국민은 또 따로 별도로 제도를 하면서 생기는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뭐랄까요? 형평성에 대한 불만, 이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영연금도 국민연금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연금은 이미 재정이 펑크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고보전이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은 635조 원이나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재정이 파탄된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통합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신규 공무원부터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경우에 역시 이제 신규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신규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가 다 국민연금 재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한테 받는 연금은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국민연금 계정으로 넘어가 버리면 더 부족한 돈만큼을 다 세금으로 떼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세금은 국민이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현재 정부, 현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의 정부나 과거의 제도 개선이 충분히 안 해서 부담해야 될 것을 현재 우리 국민이나 현재 있는 현 세대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이 통합은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라든지 이런 험로를 넘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교수님. 네. 수익률을 뭐 위험한 발상일 수 있긴 한데 수익률이 1%만 높아져도 이걸 좀 더 길게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될까요? 네, 지금 기금 운용 수익률 1%포인트를 높이면 네. 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정도 그러니까요. 늦출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제도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쵸.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리스크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고 또 금융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 높이려고 노력하면은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또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거는 온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아주 중요한 그렇죠. 기금인데 이것을 원금 손실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너무 높이려고 하는 정책 자체는 리스크가 또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올리는 평균 수익률, 리스크를 감안하는 평균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네. 다만 이제
금년도에는 이 금융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의 나쁜 상황까지 반영하더라도 기금 운용 수익률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또 화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원체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이제 그에 못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 이제 속 터질 때가 있으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었는데,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사실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게 참 어렵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부의 사건대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 사건대장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4854님께서 국민연금 소진을 늦출 게 아니라 소진이 안 되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처럼 손실 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하면 된다. 8719님 올려주셨고요. 6656님은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군인 연금도 조정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연금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여서 그런지 이정희님께서는 받을 나이까지 무탈하게 살 수 있을까도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중간정산 시스템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제가 팟빵에도 보니까 중간정산을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국민연금이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은 좋은데 노후보장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강제납부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라는 여러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와 함께 사건대장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원고를 쭉 읽어보면서 저는 입이 있어도 오늘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얘기가 재심 결정이 내려진 김승효 씨 사건이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영화 자백에 등장하는 국가폭력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 말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승효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간첩 누명을 씌운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그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바로 김승효 씨인데요. 김승효 씨는 제일교포 2세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제주도 해녀였고요. 공부를 잘해서 일본 교포사회에서는 수재로 통했습니다. 일본 리츠메칸 대학교 철학과 다니다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 뿌리를 찾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일본 거류민단에서 실시한 일본 모국 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1973년도 4월 서울대학교 재외국민연구소에 입소를 합니다. 여기서 일종의 어학연수를 거쳐서 이듬해인 1974년도 3월 서울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합니다. 예. 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대학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고요. 약 2개월 만인 1974년도 5월 3일에 그 하숙집이 있던 회기동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강제로 연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8일 동안 19일 정도 강제로 고문을 당하면서 간첩으로 새로 태어나는데요. 1974년도 6월 28일자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김승효 씨 얼굴이 실리면서 이렇게 큰 제목이 뽑힙니다. 서울대학교에 간첩이 침투했다. 그러면서 김승효 씨가 고문으로서 간첩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불법 감금 상태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고문을 받으며 이 부분이 제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드려야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74년이면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파견돼서 공안 사건을 많이 다룬 걸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김승효 씨를 간첩으로 몰고 고문했던 건가요? 뚜렷한 근거라도 있으면 납득을 하겠는데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당시 분위기로 치면. 예, 그렇죠. 근데 중앙정보부가 모든 걸 다 조작한 사건이어가지고 근거가 없고요.
그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김승효 씨는 1970년도 6월에 이미 일본에 있는 그 조청년 간부에게 포섭이 됐고, 그래서 그 간부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과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남조선 혁명 사업을 위해서 모국 유학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서울대 침투해서 학생들을 포섭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유력한 정보를 수집하라. 그런 목표를 갖고 침투했다는 게, 한국 사회로 침투했다는 게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조작이고요. 예.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류민단이면 예. 이제 우리 쪽이잖아요. 그렇죠. 민단하고 조청년이 있었는데 민단은 한국 계열이었죠. 남한 그러니까요. 계열이었죠. 예. 근데 거류민단에서 실시한 선발 시험에 합격해서 왔는데 네. 조청년한테 나쁜 사상을 다 전수받고 스파이로 온 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그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제일교포 유학생들은 2세, 3세들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한국 사회로 돌아왔는데 뿌리를 찾고 싶어서. 예, 뿌리를 찾고 싶어서 공부하러 왔는데 중앙정보부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기무사령부 그런 데서는 이제 네가 조청년의 지령을 받고 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걸 씌우려면 뭐 하다못해 뭐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거가 없이. 사실 그 대부분의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근거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가령 이제 김승효 씨 사건에서 보면은 김승효 씨가 19일 동안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감금된 상태에서 했던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증거 외에 뚜렷한 물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네. 10,000원권 지폐 하나, 1만엔이죠. 1만엔권 지폐 하나, 그리고 일제 라디오 하나. 이걸로 바로 이제 간첩이다라는 증거를 내세우죠. 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예.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김승효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김승효 씨는 사실 한국어도 굉장히 서툽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거친 다음에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자기 한국말도 서툰 상태에서 계속 자기 옷을 다 벗겨놓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다 조서를 쓴 다음에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장을 못 찍으면 그때부터 때리고 옷을 벗겨놓고 정기고문하고 물고문하고 엄청나게 19일 동안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김승효 씨 거의 정신분열증을 일으키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간첩 혐의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백한 건 하나도 없고 일단 네. 자기는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 상태에서 중앙정보 요원들이 쓴 그 조서에다가 자기는 지장만 강제로 찍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이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입증을 못 합니다. 그 당시에 김승효 씨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가 유명합니다. 정경식 검사라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시국 사건을 좀 조작하는 데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12.12 쿠데타 그 전두환 정권 출범 후에는 국가보위위원회 사회정화위원을 맡아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2년도 대선 시즌에는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에도 연루가 되죠. 우리가 그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는데요. 그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가 나왔던 그 현장에 정경식 부산지검장도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죠. 김기춘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다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여권 후보의 당선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애가 출세한다. 그런 얘기를 나눴던 초원복집 사건은 연루가 됐고요. 헌정을 유린한 당사자죠. 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도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서 많은 영예를 누리고 은퇴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이 사람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이 됐던 김승효 씨는 정신분열증, 일명 조현병에 걸려서 2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생활합니다. 제가 아는 분,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족 네네. 중에도 어떤 분이 이제 잡혀가서 맞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엄청난 공포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수치감을 준 상태에서 계속 구타를 당하는 게 점점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 손을 발발 떨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짧은 순간에 우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구속영장은 74년 5월 21일에 나왔는데 네. 강제 연행은 5월 3일에 됐어요.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나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영장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을 가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영장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48시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9일 동안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가둬놓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4년 6월 28일에 네네.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를 기소가 됐는데 아까 물적 증거는 돈 한 장이랑 라디오 하나. 예,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대법원은 김승효 씨한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간첩 조작 사건이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다른 조작 사건들과 비슷하게 전개가 됐다고 봐야 하나요? 대체로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여기서 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제1교포들한테 한국 정부가 간첩 누명을 씌우는 과정입니다. 네. 제1교포들은 공안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간첩 조작하기 매우 수월했는데 일단 네. 이분들이 한국어에 서툽니다.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 가족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감금하고 가둬도 찾아와 상의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이분들의 배경이 공안 당국으로서는 참 이렇게 조작하기 쉬운 게 바로 일본에는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조총련이 있고 또 남한 계열의 민단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작하기 쉬운 거죠. 네가 한국에 건너오기 전에 조총련한테 조정받고 왔지, 너 교육받고 왔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고문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고문을 당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김기춘 씨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옆방에서 들리던 사람의 비명소리가 소가 죽을 때 내는 울음소리 같았다. 그게 바로 고문당하던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김승효 씨가 고문당하던 시절에 바로 그 고문 형태입니다. 김승효 씨가 명문대를 다닐 정도로 뭐 충분히 자기 혐의를 소명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못했다는 건 그 고문 때문이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장기간 고문당한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져도 마음과 몸이 굉장히 유축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수사관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 판사님 앞에서 혐의 부인하면 다시 우리한테 끌려와 처음부터 다시 작업이 시작되는 거야. 그 공포에 짓눌려서 대부분이 법정에 가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김승효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그냥 자백했던 대로 내가 간첩이 맞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2심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기 이렇게 억울한 점도 이렇게 써가지고 서면도 제출하고 하는데 2심, 3심 모두 김승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김승효 씨는 더욱더 이제 믿었던 대한민국 사법부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정신분열증을 앓게 됩니다. 교도소에 이제 수감된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같은 감방에 12명, 13명이 같이 수감이 돼 있었는데 화장실을 못 갔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오줌을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때리고 같이 수감된 그랬다고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때리고 그 모든 기록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을 때 김승효 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광주교도소 그 당시 거기 수감돼 있었는데 광주교도소의 공식 기록에 의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작업 중간에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딴 생각을 하고 먼 시선이 풀린 채 먼 곳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위험한 인물이다. 그런 식으로 이미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증거가 남한 정부의 기록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이미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씀이신데 1981년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예. 말씀하신 대로 1981년도에 광복절 특사로 좀 다소 좀 짧게 12년보다 조금 덜 살고 나왔는데요. 바로 가족이 있는 일본 교토로 돌아갑니다. 네. 교토로 돌아가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하고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줬는데요.
가족들이 너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니? 라고 물었을 때 김승효 씨가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도 고민과 상심이 컸겠다라는 그런 미안함 때문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김승효 씨가 외출도 안 하고 한 발자국도 자기 의지대로 밖을 안 나가는 겁니다. 집 밖으로. 그리고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집안 살림을 부순다거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과거와는 다르게 수지에 되게 온순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과 다르게 좀 폭력적인 모습을 띠고 특히 가족들이 계속 같이 보살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다가 결국에는 김승효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죠. 입원시키고 무려 21년 동안 네. 살고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알게 돼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게 됐는데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 충분히 말하자면 그쵸. 얘기가 합당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재판부에서 봤을 때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이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1차 공판이 열렸는데 김승효 씨는 참석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김승효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는 게 자기의 꿈인데 정작 본인께서는 이 정신질환과 조현병 때문에 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 김승홍 씨가 대신 재심을 청구했고 본인은 정작 김승효 씨는 오지 못하고 형이 재판에 나와서 동생의 억울함과 한국 사회가 동생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남겨진 일정이 있지요. 예, 지금 김승효 씨 재심은 8월 24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지고요. 아마 무죄가 유력하게 예상이 되는데요. 무죄가 나오면은 한국 정부에서 좀 김승효 씨에게 적절하게 사과를 하고 김승효 씨의 아픈 상처를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엇이 공명정대해야 하는가, 국가폭력이 얼마만큼 사람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알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 정면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